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4,714명으로 수요일 발표 기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9일째 4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 또한 넉 달 만에 2배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대본 회의부터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조금씩 완화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된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 27번째 원전이지만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계측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서 기술 자립을 이룬 첫 번째 한국형 원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친환경 빨대는 찬 음료뿐 아니라 뜨거운 음료에서도 눅눅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도 하기 쉬워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4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4,654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41명으로 19일째 400명대를 이어갔고 새로 추가된 사망자는 54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지난달 둘째 주 기준 0.09%를 기록해서 넉 달 전인 지난 7월 둘째 주의 치명률 0.04%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결정해 발표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모레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16일에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뒤 이번 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라며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달라는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이부는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29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정책 판단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인 고시처분 취소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조만간 완화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한 현지 시간 6일 베이징 시내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손님들은 약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등이 가득한 약봉지를 약사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의약품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所以因为现在本身朝阳区这边疫情也比较严重嘛，所以最好就自己备一点药呗。
특히 중국 당국의 PCR 검사 축소로 자가 검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판매량이 3.5배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의 경우 최고 240%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방역 물품이 충분하다며 필요한 양만 사라고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도 대학생들의 봉쇄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난징 공업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 나왔음에도 닷새간 캠퍼스를 봉쇄한다고 발표하자 조기 귀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백지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큰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중국 전역에 적용될 새로운 방역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도원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내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올해까지 적자를 줄이고 내년에는 47억 달러, 우리 돈 6조 2천억여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세계 항공업계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부터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들어 각종 방역 기준이 완화하면서 여행을 비롯한 출입국 수요와 화물 수요가 회복돼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적자 규모를 당초 예상됐던 97억 달러에서 69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 종이빨대를 쓰다 보면 쉽게 눅눅해져 불편한 경험 해봤을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쉽게 분해되는 친환경 종이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카페 등에서 커피를 마실 때 흔히 쓰는 종이빨대입니다. 종이빨대를 커피에 넣어봤습니다. 조금 지나자 눅눅해져 마시는데 불편함이 큽니다. 종이빨대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는데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 빈틈으로 물이 새 눅눅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친환경 목적이 무색하게 폴리에틸렌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으면서 분해는 잘 되는 종이빨대를 개발했습니다. 종이빨대의 대체제인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빨대,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종이빨대를 물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뒤 옥수수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종이빨대는 눅눅해져 쉽게 구부러지지만 개발한 종이빨대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이에 잘 달라붙는 셀룰로스 나노크리스탈을 생분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에 섞어 코팅을 빈틈없이 해 물에 잘 젖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성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이를 강하게 결합시키는 바닷물에 2개월 담근 후 분해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일반 빨대는 거의 그대로지만 개발한 빨대는 분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탄산 음료에 넣자 일반 빨대는 균일하지 않은 코팅이 탄산을 자극해 거품이 많이 발생하지만 개발한 빨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개발한 빨대가 기존의 종이 빨대보다 10% 정도 더 비싸지만 편의성과 환경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이 제품을 수분에 강하게 만들면서 생분해 속도를 촉진시키는 기술이므로 종이 빨대뿐만 아니라 종이 식기, 종이컵, 종이박스 등의 제품에 널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 빨대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난달 24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잘 눅지지 않으면서 분해도 잘 되는 종이 빨대가 새 대체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최초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호기가 최종 안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서 기술 자립을 이룬 한국형 원전입니다.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지난 2010년 착공된 지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합니다. 한수원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울 1호기를 겨울철 전력 수급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어제 서울에서 마크 오쿠 앙코 필리핀 원자력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서 양국 간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은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84년 완공 직전에 건설이 중단된 바탄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측은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후속 조치를 위한 민관 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가 설립하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쿡은 7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장비 반입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칩들은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히게 됐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TSMC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최신 칩을 제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타이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타이완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방문해서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TSMC는 미국의 첫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내년 첫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오늘 TSMC는 두 번째 투자를 발표했고 여기에 피닉스에서 3나노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인 400억 달러를 투자, 10,000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항만 출하량은 회복세지만 정유나 철강 등 분야는 여전히 피해가 큽니다. 정부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번 주라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전국의 항만 물동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로 긴급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부족한 품절주 요소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당장 이번 주말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을 이번 주 초부터 지금 줄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말이면 많은 회사에서 지금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업계도 이번 주 후반부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12일간 주요 5개 업종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누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위기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주 중에라도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미복 기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업체나 화물차주가 특정되는 즉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강요 여부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를 상대로 3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복귀가 먼저 이루어져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관련 관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관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10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정식 제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철강 알루미늄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12,000대에 이릅니다. 학교가 있는지를 잘 못 보나 봐요. 일단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 잡아도 사진이 찍히고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그런데 이 도로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에 단속되는 차량이 700에서 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김치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 의회 건물에서 처음으로 김치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뒤를 이어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제프리 의원도 김치 결의안에 이름을 올려서 결의안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김치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김치 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But I'm enjoying kimchi food. It's a wonderful experience. 미국 연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김치 관련 행사.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결의안 통과에 힘을 실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지한파인 캐럴린 멀로니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번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된 하킴 제프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nd our next speaker of the House, Hakeem Jeffries, has told me he'll be joining us too. So you have a strong group of leadership here in our country supporting the resolution, and we will not stop until we pass it. 12명 공동 발의자에는 한국계 의원 4명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마다 김치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김치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was growing up in South Korea, to make kimchi together across multiple generations. And I remember growing up making kimchi with my mom, with my grandparents. When we were eating our Korean food, and people asking, "What is that?" Now you can find kimchi in just about every single American supermarket.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외국 음식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교체기여서 김치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장쩌민 전 주석의 추도 대회에 맞춰서 14억 전 중국이 3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묵념해야 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시진핑 주석의 특별 공고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은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 대회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장례위원회의 특별 공지에 따라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공지 내용을 재차 낭독하며 인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全国人民默哀3分钟，鸣笛3分钟，防空警报鸣响3分钟。 天安门 광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8차선 도로 창안제. 처음 알려진 대로라면 도로의 차량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경적을 울리며 애도를 표시했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운전자가 몇 번 소리를 내긴 했는데 따라하는 차들은 없었습니다. 거리의 행인들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던 길을 마저 갔습니다.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은 거래를 3분간 중단하고 놀이동산과 온라인 게임 이용 등은 하루 동안 금지됐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겁니다. 지난 2008년 쓰촨 대지진 피해자들을 추모했던 3분 묵념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997년 덩샤오핑 사망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최근엔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에서 정권 퇴진 구호까지 등장한 마당입니다. 共产党下台! 시진핑下台! 제3의天安门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까? 당초 연결식도 생략하기로 했던 중국 공산당. 장쩌민 주석 운구와 화장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사후 보도 형식으로 알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서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6개국 도시들이 참가하는 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전북 정읍시에서 열렸습니다. 혁명의 발원지라는 공감대를 매개로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학농민군 동상과 마주합니다.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혁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활동가들입니다. 침략한 외세 또는 가혹한 탐관오리,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개혁과 투쟁의 정신만큼은 맞닿아 있습니다. Important to keep to pay respect for the ancient people that fought in the past, for we have a better life, a better way of life. 100여 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전북 정읍시에서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근대 혁명의 뿌리가 된 일본 홋카이도와 독일 미라우젠 등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5개국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개별 도시들이 가진 혁명 정신을 후대에 어떻게 전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동학의 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되기까지 지금껏 참가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재평가받는 데 역량을 모았다면 이제는 시민 참여적인 문화로 나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혁명
도시들과 연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읍 시민들과 함께 동학농민 혁명 정신을 세계사적 혁명으로 그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정읍시는 고부 관아터를 비롯한 핵심 유적지를 재정비하는 한편 세계 혁명 도시와의 교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양서류 중 도마뱀과 같은 동물 중에는 신체 일부가 절단돼도 다시 재생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도마뱀의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인자가 사람의 세포 리프로그래밍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미래 재생의학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데스모플라킨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